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유경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2005년도 전 세계 시가총액 3위 10개 회사를 보면 기술 자원 금융 기업인데 지금 2016년도 확실히 변해버렸죠. 이 세상은 변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1조가 넘는 스타트업 거의 대부분 공유경제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유니콘 이들의 60%는 이미 공유경제 기업들이죠. 국내에도 수많은 경제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여기 있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개별 기업에 대한 상세한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근데 왜 지금 해필 공유경제가 확산하고 있는가? 다 아시죠? 문제는 바로 공유경제 시대가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작년 9월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딥시프트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이 IoT, 빅데이터, 또 블록체인 시대를 거치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쉐어링 이코노미 시대, 그것을 2025년도에는 그냥 경제의 흐름에는 공유경제가 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거냐? 전혀 새롭지 않죠. 우리 둘의 공유경제죠. 보부상, 또 중세유럽의 길드, 또 지금 협동조합, 우리 IMF도 아나바다, 다 이 공유경제들입니다. 지금 공유경제가 뭐가 다르죠? 바로 다른 것은 이 소유에서 공유로 가는데 연결 비용이 격감하면서 공유 비용이 제로가 됐다. 즉 연결을 통한 공유 가치가 소유를 통한 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 맞아가지고 현 시점의 경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온라인 경제 규모가 대략 50조, 그 다음에 오프라인 경제 규모가 930조 이 정도가 된다는 게 이제 SKT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두 개의 경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입니다. 온라인 경제는 이것은 정보로 이룩되어 있고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의 세상인데, 오프라인은 원자로 만들어진 물질은 복제가 안 되니까 희소성 때문에 여기는 소위 소유의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이 합쳐진 융합경제가 확산돼 가지고 지금 어디로 확산되느냐, 앞으로는 이 전체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대략 전체 사업의 경제 절반 이상이 공유경제로 바뀔 것이다. 옥스퍼드는 63%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유경제를 연결하는 시장이 바로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 공유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이 연결 결과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신뢰 구축하고, 이 신뢰가 쌓이게 되면 명예와 평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경제적 효과, 이 바깥꼬리에 있는 사회적 자산, 이 두 가지가 상호 선순환되는 것이 공유경제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유경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공유경제에 관계된 중요한 분들이죠. 자유소프트웨어를 주장한 스탈만, 또 파운더스 카피라이트를 주장한 팀 오라일리, 또 IBM의 전 CEO죠. 온디맨드를 주장한 팔미사노, 그리고 우리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얘기한 로렌스 레시 교수, 또 협력적 설계를 열심히 떠들어 다니는 레이첼 보치만, 또 공유 플랫폼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한 탐 아이젠마, 자,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이런 공유경제를 나름대로 분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자산인더 서비스, 제조, 생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이러한 분류를 또 산업별로 분류한 것이 우리 오양이란 분이 이렇게 산업 분류의 벌칙 구조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그러면은 이게 현상적인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 본질적인 공유경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공유경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온디맨드, 협력적 소비, 플랫폼 협동조합, 조금 전에 다 얘기했죠. 오픈소스, 오토 플랫폼, 빅 이코노미, 프로슈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억세스 이코노미, 뭐 이런 게 다 공유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서로가 상관관계에 있는지 이게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람들마다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레이첼 보츠만이 한 얘기가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유경제의 정의가 없다. 자,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는 없죠. 정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포럼에 제일 시간을 투입한 것은 공유경제의 새로운 정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 공유경제는 경제 요소를 공유하는 모든 활동인데, 경제 객체, 주체, 경제 목적, 이 세 가지가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객체로 보면 정보 물질 관계입니다. 이게 뭐 보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죠. 시간에 대한 정보, 공간에 대한 물질, 인간의 관계, 이것이 경제의 객체들이고, 경제의 주체는 공급 소비와 그 다음에 소유를 하든 공유를 하든 시장, 이것이 연결되어 보면 프로슈머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되죠. 경제 객체로 놓고 보면 우리가 정보, 물질, 인간의 세 개 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를 보면 공급, 시장, 수요의 세 개 축이 이루어집니다. 이 3x3 매트릭스 안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대부분 공유경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윤 추구 여부에 따른 영리, 비영리만 구분하게 되면 우리 공유경제의 입체적 조망이 이 공유경제 매트릭스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공유경제 큐브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각각을 다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수요 측면,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소비에서 시작한 공유경제는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물질을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 혹은 온디맨드, 관계를 공유하는 프로슈머와 두잇유어셀프, 이것이 수요 측면.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보면은 정보의 리믹스를 촉진하는 CC, 그 다음에 개방혁신을 가속하는 현격적 생산, 혹은 빅 이코노미죠.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적 현, 소셜 이노베이션, 이것이 공급 측면의 공유경제가 되겠습니다. 각각 시간, 공간, 인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가운데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시장입니다. 공유경제 시장은 바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정보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들이었습니다. 주로 컨텐츠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물질 자체의 교환과 공유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오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다시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구조가 바로 억세스 이코노미가 될 것입니다. 요즘 하버드에서 떠들어요. 자, 이래서 공유경제는 이 공급, 수요, 시장의 측면에서 시간, 공간, 인간을 나눠보면은 9개의 공유경제 매트릭스로 나눠지고, 이것이 다시 영리와 비영리는 이 기업이 이 세상에 가치를 만들고 들어간 코스트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어디로 갖다 놓느냐, 기업의 이익 극대화 쪽으로 갖다 놓은 거는 영리 공유경제고, 그 다음에 사회적 이익 극대화 쪽으로 갖다 놓은 거는 소위 비영리 공유경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비영리 공유경제가 커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영리 공유경제는 초기 플랫폼 확산에 필요한 돈을 조달을 못합니다. 돈을 조달하게 되면은 영리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을 조달 안 하면 플랫폼을 키우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두 개의 딜레마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래서 이제 각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경제는 소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죠. 그 저작권이라는 것은 카피라이트야. 이게 우리는 카피라이트 중요하고 저작권 보상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과연 그것이 보상만이냐? 규제입니다. 저작권 때문에 융합이 촉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규제가 없는 보상 시스템, 바로 오픈소스 무브먼트가 시작이 됐죠. 우리 윤 변호사님이 이쪽은 대가신데, 자, 이래서 카피라이트는 창작을 활성화시켰지만 뭐를 줄이고 있느냐? 활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저작 그리고 리믹스를 줄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 스톨맨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영,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에릭 레이몬드는 성당보다 시장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좋다. 이래서 여기서 오픈소스, 순전히 프리는 아니죠. 오픈소스 운동을 하죠. 99년대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자, 미국의 예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 그 알파고의 소스 코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하죠? 또 탄서플로우, 자기들이 자랑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다 공개했습니다. 아까 이게 에어비앤비의 가장 자기들이 자랑하는 소프트웨어가 뭐예요? 자기 방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프라이스 팁스라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다 깃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하죠? 또 구글은 아예 쿠베르네테스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왜 공개하느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미국의 오픈소스 활용 분야를 보면 이런데,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를 분석해 봤더니 95%가 오픈소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동네 어떤 동네냐? 나는 5% 역할만 하면 95% 나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95% 우리가 해. 누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냐?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은 뭐냐? 우리 서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소프트웨어 진흥 과장님이십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오픈소스의 문제가 경쟁의 문제, 이것이 소프트웨어만 문제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디자인, 지식, 음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는 공유가 문제인 나라다. 자, 이래서 이런 공유와 소유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한 운동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작권 만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팀 오라일리는 파운더스 카피라이트, 소위 70년의 저작권, 나 그거 없이 나는 20몇 년만 나 할래.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래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가 우리 한국에도 도입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서는 하나는 창작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나는 뭐예요? 활용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따라서 우리 저작물의 성질에 따라서 규제 강도가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저작권 표시를 하라, 비영리로 하라, 변경 금지를 하라,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한다는 총 11개의 라이센스가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입니다. 이 오픈소스가 공유경제의 시작입니다. 오픈소스가 시작이고 1985년에 스톨만이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을 벌이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공유경제의 대세는 어디가 있느냐? 협력적 소비로 바로 온디맨드로 가 있습니다. 왜? 이쪽 시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픈소스는 이 저작물에 관계되어 있죠.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펠슨 교수가 이걸 주장한 것이 78년도고 그 다음에 로렌스 레시 교수가 공유경제 지금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레이첼 보치만이 협력적 소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에 우리가 오픈소스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프라인의 온디맨드는 무지하게 크죠. 우버, 에어비앤비 거대 기업들이 어디 나타나느냐? 바로 이 물질을 공유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정보는 차별화되고 물질은 소위 효율화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온디맨드와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수도권의 카소량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5조 가까운 경제적 효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온디맨드 협력적 소비는 커머스에서 출발해서 모든 삶의 영역에 확대되고 각 분야마다 수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 소비 측면의 공유경제의 세 번째 축은 시간, 공간, 인간의 축입니다. 인간의 축에서는 관계를 공유하죠. 관계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비와 생산에 융합되게 됩니다. 과거 우리가 단의 수공업에 내가 만들어 쓰는 데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로 바뀝니다. 내가 만드는 것과 우리가 만드는 것의 차이. 이것은 우리가 쉐이프웨이나 싱기보스에서 3D 디자인을 다운받아서 나만의 거를 만든다. 이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집단 지능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셜 맞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지금 오픈소스가 공유경제의 시작이었다면 소비에서 지금 온디맨드의 공유경제가 공유경제 대세입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미래는 뭐가 될 것이냐? 공유경제 미래는 저는 단연코 이 프로슈머가 공유경제 미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를 거쳐가지고 온디맨드로 오는데 많은 불균형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소위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가는 일련의 활동들이 다 뭐냐면 프로슈머가 결합하는 구조로 가는 거죠. 자, 이런 오토 공유 소비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뒷받침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가 경제 발전하는데 미국, 일본처럼 소비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가 1.8개 필요하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운동입니다. 자, 이제 공유경제 공급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공급 사이드를 보면은 오픈 GC와 협력적 생산, 그 다음에 프로슈머, 소셜 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중에서 정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리콘밸리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0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창업 비용이 10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어떻게 1000분의 1로 줄어드느냐? 여기 있죠.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혁신 플랫폼. 즉 이거에 의해서 협력적 생산이 활성화되죠. 이젠 개방 부진 때문에 내가 예전엔 모든 것을 내부에서 내가 개발했어. 남들 모르게 숨어서.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고 내가 서비스하는 이런 클로즈드 이노베이션이 이제는 우리가 개발하죠. 내가 하는 거는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테크샵에 가면 3D 프린터, 레이저 카서 다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의 결과는 거대한 시장 플랫폼 기업들과 순환하게 되면은 나는 간단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평균 창업비용 얼마냐? 5,000불. 한 학기에 등록금입니다. 창업이 이제는 정말 쉬워지는 시대. 리스타트업이 일어나는 이유가 공유를 통한 혁신 촉발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단순계의 밸류 체인이 복잡계의 밸류 네트워크로 가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과정. 이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신기버스나 쉐프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공유하고 소비와 생산이 합쳐지죠. 이래서 프로슈머가 만들어지고 코이볼루션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소셜 이노베이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혁신은 이제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결합해서 일어나는 혁신들이 되는 거죠. 크라우드 소싱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구글이 이미지를 레이블링 할 때 일반인들을 동원해서 했고, 폴드잇을 할 때 우리가 수백만 명의 게이머들이 참여해서 했죠. 지금 이번 그 미국 대선에서도 화두가 된 게 빅 이코노미죠. 원래 빅이란 말은 아시는 것처럼 소규모 공연자들입니다. 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곳곳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하죠. 그들 한 명 한 명이 전문가입니다. 이들 공연자처럼 모든 직업분들이 프리랜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마치도 공연자처럼 공연하는 이런 경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리랜서의 초연결 경제, 기급 이코노미입니다. 2020년 미국 직업의 43%가 빅 이코노미가 될 것이다. 2025년이 되면 절반 이상이 빅 이코노미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직업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직업의 시대에서 업의 시대로 바뀌는 것이 바로 빅 이코노미의 대표적인 특징이 되고 있죠. 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공유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시장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 정보를 통한 물질의 공유가 O2O 플랫폼,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의 시장이 억세스 이코노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각각의 특징이 연결 비용이 낮은 온라인은 공유가 비중이 높아지고 연결 비용이 높은 오프라인은 소유가 비중이 높아집니다. 바로 O2O는 이 가운데 그리고 두 개의 법칙이 다르죠.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의 법칙이 다르게 이러한 시장들이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느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연결 비용이 급속히 축소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림이 이 인터넷 혁명으로 확산되고 플랫폼이 확산되고 이제는 물류 비용이 높은 게 뭐로 줄어드느냐. 배송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체의 오토 플랫폼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인터넷 혁명이 연결 비용을 감소시켰죠. 탐색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선택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소비가 하나의 전체 대중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죠. 이런 공유 플랫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SNS로 만들어지는 자기 조직화된 플랫폼들은 이제 플랫폼의 가치가 N승에 이것은 일정 인계점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죽기 살기로 먼저 인계점 넘어가는 게임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유경제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혁신의 롱테일이 만들어지면서 혁신의 롱테일이 뭘 만드느냐. 새로운 혁신을 통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를 만들죠. 그렇지만 아마존에 있는 수많은 책을 우리가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아마존이란 거대한 효율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얘들이 코스트를 낮춰주고 있죠. 그래서 공유경제는 이 혁신과 효율이 순환되면서 거대한 효율의 플랫폼의 롱테일의 혁신과 융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유경제가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생산과 수요가 서로가 순환되는 이 구조가 우리의 꿈입니다. 꿈이고 이것을 만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교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란 것은 들어가는 비용에 보다 높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죠. 이것이 기업의 활동 존재이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게 물질을 공유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밸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밸류가 올라가고 코스트가 내려가고 이래서 우리가 공유경제는 이 세상에 더 많은
후생을 만들어내고 이 중에서 나눠봤습니다.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 누가 가져가느냐? 이 소비자가 가져가요. 사회적 후생. 그리고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 누가 가져가느냐? 기업이 가져가요. 이것이 부가가치. 이 부가가치 합이 뭐냐? 이게 GDP죠. 부가가치 합이 GDP입니다. GDP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 경제를 중심으로 봤던 시대의 부가가치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이제는 더 많은 가치가 위에서 만들어진다. 언캡처드 혹은 비욘드 GDP라는 데서 만들어지죠. 이제는 공유경제에서는 GDP 자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공유경제는 그러면 GDP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올려야 돼요. 엄청 올려요? 자, 봅시다. 진짜 어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라는 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자, X를 한 번만 쓰게 되면까 우리가 소위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공통 역량을 공유하니까 자연 소비가 축소되고 그래서 효율이 증대돼서 어떻게 되느냐? 요 코스트가 내려요. 코스트 내려가는 건 끝나면 되는데 코스트가 내려가는데 당연히 경쟁에 의해서 프라이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 프라이스가 내려가면 GDP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공유경제는 그 자체가 GDP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가 한 대 등장하면 9대에서 20대까지의 자동차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GDP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공유경제의 한쪽 얼굴은 뭐냐? GDP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후생은 줄었습니까? 안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GDP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밸류가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제는 X를 안 만들어도 되니까 내가 A, B, C 다음에 D, E, F를 추가하는 비용이 안 들어요. 아까 우리가 창업의 비용이 500만 불에서 5천 불로 준 이유가 뭐예요? 이 공유경제 때문에 주는 거라고요. 그럼 공유경제 때문에 줄었으니까 이 D, E, F가 막 증가하면 GDP가 밸류가 올라가면서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공유경제는 GDP를 올립니까? 내립니까? 올리는 역할, 내리는 역할 둘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지만 하나 확실한 건 뭐냐? 사회적 후생을 늘립니다. 그 자원의 절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생명 구조로 제가 간다고 얘기합니다. 농경사회는 혁신과 효율이 다 없었죠. 산업경제는 효율은 올리는데 혁신이 없었어요. 온라인 경제는 혁신인데 효율이 없습니다. 공유경제가 이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효율을 올리고 혁신을 낮춥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셜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모두에게 좋아야지 이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자, 여기 안 보이네요. 르몽디지에서 한 얘기입니다. 거대화되고 있는 공유기업은 뭐 이런 비판 워낙 많은 데서 얘기했어요. 워싱턴 타임즈도 했고 워싱턴 포스트죠. 거대화되고 있는 공유기업은 디지털 신자유주의 산물이고 이 또 다른 형태의 약육강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서도 몇몇 공유기업 호자자는 아닙니다. 높은 수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죠.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우리가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면은 구더기를 버려야 됩니까? 된장을 버려야 됩니까? 구더기 곤란해야죠. 된장 버리면 안 되죠. 된장에 구더기 있다고 된장 부분 깨면 안 됩니다. 이 공유경제에 분배의 문제가 있다고 공유경제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경제 자체 문제가 아니고 분배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분배구조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서 코스트 사이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소비자 이익이죠. 밸류에서 프라이스까지는 우리가 흔히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가 생산자 이익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기업 가치보다 굉장히 크면 우리가 소셜 공유, 이게 뭐 조금 크면 영리 공유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기업은 모든 공유경제 기업들은 이 사회적 가치와 기업 가치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 프라이스에서 코스트까지 갖고 온 기업의 목을 다시 기업의 이해관계자하고 순환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구조가 뭐냐? 가치 창출과 분배 선순환 구조입니다. 뭐가 필요하냐? 소위 투명한 기업 정보를 통한 정보 비대칭을 가져가고 단일 플랫폼. 이 단일 플랫폼 구조는 굉장히 위험한 독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티 호밍의 경쟁 구도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와 영리의 두 양쪽의 공유경제가 선순환 공유경제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정책적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공유경제로 가는 길에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원 효율과 가치 증대를 위해서 공유경제를 촉진하라. 이거를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 부작용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에 공유경제 주관 부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서 과장님께서 빨리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유경제의 과도한 렌트 수익에 선순환시켜라. 그리고 공유경제의 가치를 확산시켜라. 이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오픈소스의 확산, 이게 정보죠. 그 다음 물질, 온디맨드 관련 규제 개혁, 프로슈머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보면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오픈소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가 6개를 내놨습니다.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 온디맨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우선, 이 두 가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우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네거티브 규제의 제약을 해서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데 걸림돌들이 있어요. 그 걸림돌들을 해소해야 돼요. 그다음 올 오프라인 진입 규제, 콜포스 같은 거죠. 그 그림을 다시 보면 공영적인 불안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공유경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로 가느냐?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집이죠. 그래서 뭐에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들이 인공지능이 분석하면 예측과 맞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최적화시키죠. 그러면 이 과정이 아주 쉽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막는 것들이 IoT를 규제하고 IoT, 웨어러블을 규제합니다. 여기 이제 개인정보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클라우드, 지금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규제, 이거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빅데이터 규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또 오프라인 서비스 융합도 규제되어 있어요. 이 전체 규제를 해소하는 게 우리가 소위 공유경제로 하는 인프라죠. 네, 관계 공유를 해서 우리가 프로슈머의 세상으로 넘어가줘야 됩니다. 메이커 운동에 관한 부분들, 결국 이 프로슈머는 개개인이 전부 다 기업가가 됩니다. 이 기업가가 되는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분배 문제는 공유경제 플랫폼 수익을 보면은 혁신의 수익과 지대 수익, 렌트의 수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그거는 좋은 거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지대, 렌트 수익이 있습니다. 임계점을 벗어난 공유경제 플랫폼은 렌트 수익에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수익 분배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공유경제 가치 창출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제일 중요한 사용자, 개발자, 그 다음에 플랫포머가 제일 적게 먹어야 되는데, 과도한 플랫포머들의 수수료는 이거는 우리가 공공재 입장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멀티포밋, 플랫폼의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어떤 경우든 독점은 금전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경쟁과 융합을 위해서 보조자의 멀티포밍을 보조하라는 거죠. 공인자 3대 지속가능 정책으로 혁신이 아닌 지대 수입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혹은 높은 글로벌 파트, 복수의 플랫폼 경제 촉발해서 사용자의 선택을 항상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화된 플랫폼 기업은 뭘 해야 되느냐? 이건 공공적으로 봐가지고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구글도 공개 안 하고 다 공개 안 하고. 사회적 신뢰 문제는 제가 6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간 관계로 이걸로 대체하고 끝내도록